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벡스 송민수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가장 고민하는 게 오디언스가 어떤 분들인지를 몰라서요. 사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좀 그래도 한 20-30분 동안 템포를 잡고 들으실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답은 갖지 않고 여기 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시리즈로 진행되는 스피치 세션에서 마지막에 있으면 앞에 하신 분들이 워낙 좋고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서 또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미리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순서를 무시하고 좀 내용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좀 임기응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는 게 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데 이해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벡스라는 회사는요. 이제 창업한 지 6년 반 정도 됐고요. 저희도 한 400억 정도 소중한 투자자님들의 돈을 받아서 지금까지 기술 개발하고 양산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AI 비전을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지컬 AI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포괄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래서 과연 피지컬 AI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짧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다루는 데이터는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3D 뎁스맵 이런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파장대에 있는 데이터만 저희가 다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메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공장만 다룬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실에서의 데스크워크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무슨 태블러 데이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회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마키나락스나 마음 AI나 코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하시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 센서 데이터를 보통 태블러 데이터라고 부르죠. 선형으로 표시되는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비전, 이미지 데이터만 다룬다라는 거고 공장만 본다라는 게 저희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지컬 AI라는 것도 결국은 AI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실제 물리적 세계에 관여를 하고 뭔가 컨트롤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너무나 많은 브랜치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AI 회사나 연구자들이 내가 피지컬 AI를 한다라고 전부 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지컬 AI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도 어떤 정도의 문제지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좀 애매한 그레이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넘어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슬라이드입니다. 젠슨 왕이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순서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꼭 저렇게 시퀀셜하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지컬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AI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지컬 AI 안에 에이전트 AI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반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선형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여러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 제어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 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할까. 근데 이게 또 청중의 이해도가 다 달라서 좀 어떻게 접근할까 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LLM이 가장 익숙하시다라고 봐야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 쓰시는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LLM하고 어떤 로보틱스.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보통 불리는 게 보통 저희가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협동 로봇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돼서 많이 즉 양팔을 가지고 어떤 덱스트러스한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연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기적인 거는요, 프리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어느 정도 좀 똑똑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알던 아니면 좀 물리학을 좀 공부를 해서 좀 물리학의 어떤 저희가
그 뭐 양자역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시적인 물리학 세계, 그 전통적인 물리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만한 것들을, 알 만한 것들을 모델에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게 월드 모델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비슷한 대치, 에널러지가 되는 게 그 언어 모델에서는 프리트레인인데 GPT-3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것과 월드 모델이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월드 모델은 피지컬 AI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저 먼 미래의 얘기고요. 이 부분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뛰어나다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파이라고 불리는 스탠포드의 페이페이 리우 교수가 창업한 회사도 사실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유사성, 캐릭터리스틱에서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작업이나 특정 태스크를 좀 더 잘하게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이 로보틱스에서는 액션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요. 그 언어 모델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에서 인도에 그 센텐스 레이블링 하는 사람들을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단위로 하이어를 해서 이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를 1점부터 10점 스케일로 평가를 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넣어서 모델을 계속 파인 튜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두 가지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마지막 구간에서 조금 더 정교한 결과를 한번 내놔 봐라. 이런 주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reasoning reinforced learning하고 physical reinforced learning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취득하고 학습하고 스스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나가면서 일종의 오토 ML 개념이죠. 이런 것들 반영이 돼서 사람이 이거를 배워라, 이걸 뭐 해라라고 이제 그 디렉팅을 안 해도 스스로 이제 계속 돌아가는 자가 발전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비슷한데 기술이 어느 정도 나가 있고 어느 정도 현실에서 구현되느냐는 언어 모델하고 그 피지컬 AI, 특히 로보틱스 분야하고는 조금 시간차가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AI는 그 모델과 데이터 두 축의 이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데이터를 좀 더 잘 다루고 학습 방법론이나 데이터 취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성능이 잘 나오게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근본적으로 모델 하나를 잘 만들어서 뭐 이렇게 성공을 하겠다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많은 비유를 여러 차례 드는 게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냐는 사실 유전적으로 상당 부분 결정돼 있죠. 뭐 운동선수, 음악가, 뭐 아니면은 심지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유전적인 인자가 좌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 그 아이한테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느냐, 가정환경 잘 해놓고 좋은 선생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스트래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AI, 그러니까 피지컬 AI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로보틱스 관련된 겁니다. 즉,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상상하셔도 좋고요. 협동 로봇 2대가 붙어서 양손으로 뭐 덱스트러스한 작업을 하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저는 좁혀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서를 보면 앞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VLA에서 이제 월드 모델로 당연히 이제 가야 되는 그 여정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디오 기반으로 그 학습을 얼마나 잘하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그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취득을 저비용으로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얼마나만큼 빨리 똑똑하게 만드느냐. 즉 어떤 저희가 그 플라이휠이라는 데이터가 계속 이제 눈덩이처럼 날아다니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에고스케일이라고 하는 1인칭 시점에 비디오를 어떻게 우리가 얻고 학습시켜서 실제 로봇이 그것을 재현할 수 있게 하느냐. 요게 또 이제 최근에 핫한 주제고, 저희처럼 AI를 실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회사들한테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남들에게 AI를 서비스한다고 저희 비용 구조가 너무 높아지면 회사로서 몇 년 못 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얼 투 심, 심 투 리얼, 뭐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시뮬레이션과 리얼 월드를 이제 저희가 트랜지션 시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피지컬 RL이라고 하는 레인포스 러닝이라고 하는 그 분야의 이제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말하는 건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간단한 개념 설명과 함께 현재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비디오가 아주 많이 회자가 되는 이 월드 모델입니다. 베오3라는 아주 유명한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물리적 현상을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뭐 떨어지면 당연히 그 어떤 웨이브가 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반사체인 반짝반짝한 공이 굴면 주변부를 어떻게 빛을 리프렉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이런 월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반드시 비디오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 비디오를 어떻게 저희가 중요한 게 비전에서는 이 뷰 정보라는 겁니다. 어느 각도에서 내가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요게 이제 궁극의 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비디오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궁극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델을 탑재한 로봇이 뭔가를 할 수 있어야 이제 그게 궁극의 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궁극의 꿈에서는 월드 모델도 있지만 그 월드 모델을 탑재한 어떤 뭐 클라우드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로봇이 액션으로 옮기기 전에 로봇이 액션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델을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어떤 오토 ML이 구현되게 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저희가 생각하는 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야지, 지금은 여전히 사람들이 로봇에서 굉장히 배움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데이터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요, 데이터 수집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이유가 텔레오브로 하게 되면요, 아까 마음 AI 대표님이 한번 비디오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텔레옵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원격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존하는 그 어떤 텔레옵 하드웨어도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캔 같은 거 잡는 거 하면 괜찮은데요. 저희 아이벡스가 이 상용화를 하는 뭐 예를 들어 프리시전 어셈블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 핸드폰 조립 아니면 자동차 전장품 조립, 이런 것들은 텔레옵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 얻으려면 엔지니어가 너무나 많은 이 미세 조정과 실패를 하면서 한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래봐야 비디오 에피소드 하나 얻어져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옵은 사실 이제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저거는. 이제 사실은 거의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1, 2년 전까지만 해도 텔레옵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엄청 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웨어러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손에다가 장갑 같은 거 끼고요. 어떤 장갑은 끝에 그 FT 센서가 달린 것도 있고 텍타일 센서가 달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타입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그거를 껴서 저희는 이제 TCP라고 합니다. 툴 센터 포인트라는 좌표를 그 3차원 공간에서 그 데이터를 얻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 손끝에 달린 그 센서 데이터까지 같이 합쳐서 또 뭐 강화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사람이 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에고센트릭 비디오입니다. 즉 1인칭 시점에서 여기 머리 이마에다 카메라 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손끝에다 여기도 카메라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끝 작업의 그 뷰 정보와 그리고 이 이마에서의 뷰 정보를 저희가 정합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로봇한테 행동을 모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영역이에요. 이게 가장 핫한 영역이고, 요 영역이 실제 커머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율이 높다
라고 해서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 분야에 굉장히 매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투 리얼인데요.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가상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든 실제 얻은 데이터든 간에 그것들을 각각 시뮬레이션한 거를 뭐 이제 리얼로 옮겨서 다시 거기서 또 파인 튜닝을 해서 리얼 뭐 시뮬레이션을 거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아까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그 시뮬레이터라는 게 마키나락스는 그 본인들이 다루시는 부분에 시뮬레이터를 만드신 거죠. 네. 어떤 다이내믹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명명을 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런 그러니까 이미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이런 시뮬레이터가 뭐 제일 유명한 게 아이작스미라 엔비디아에서 나온 게 이제 제일 유명한 거고요. 근데 그 외에도 또 별도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하는 회사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로봇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인프라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회사에서도 어제 한 3시간 동안 이제 회의를 했던 주제인데 지금 VLA 모델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너무 말하자면 너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모델이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퍼셉션을 해주는 모델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컨디셔닝을 해서 이제 액션 모델하게 이 컨디셔닝을 해준 중간 단계가 있고 또 액션 모델이 그 행동을 제너레이션하고 뭐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성능이 안 나왔을 때 이게 모델 자체의 문제인 건지 컨디셔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정책 아키텍처가 잘못된 건지 그 액션 모델 상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현실 얘기인데 많은 AI 로보틱스라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를 하는데 그 사이언스의 방법이 굉장히 농부적 근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 안 되면 야 이게 왜 잘 안 되지? 그랬을 때 일단은 가설 수립을 하고 가설 수립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 그 가설 수립이 굉장히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에게 많이 디펜던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잘못해서 요거를 건드리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실험 환경 구축이 회사마다 수준도 너무 다르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이론적으로 체계화가 안 돼 있어서 저희 아이벡스도 그 실험 환경을 구축을 잘 해야 결국에는 저 액션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앞에 분들하고 좀 다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 두 장표에 있는데요. 이게 로보틱스 영역을 그냥 제가 오늘 피지컬 AI라는 것처럼 로보틱스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좁혀서 말씀드리면 일단 레벨 1은 이제 고정형 저희가 티칭 기반이라고 합니다. 반복 작업. 그러니까 펜던트로 뭐 쿠카, 야스카와 ABB 이런 로봇을 티칭을 해서 3차원 좌표를 그냥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윤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한 로봇, 산업용 로봇이 있지만 거의 100% 다 L1 수준입니다. 네, 그 어떤 물리적 세계도 이해하지 않고 카메라도 별로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뭐 글라스를 이렇게 삽입을 할 때 3D 가이던스 같은 거를 쓰기는 하지만 아주 대단한 AI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뭐 글루 포인트를 찾는 정도의 세그멘테이션 요 정도.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쏟아가지고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만 AI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과 그냥 티칭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퍼셉티브 한 건데요. 일단 2D나 3D로 비전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이런 겁니다. 박스가 랜덤하게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팔레타이징 한다. 해체를 할 때 3차원과 2D, 3D, 2D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게 박스고 이렇게 엣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 어디 있고 그러니까 그리퍼를 글로 보내고 뭐 요런 정도. 예, 요것도 뭐 이제 사실 웬만한 회사들은 다 하는 거고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요거 한다고 그러면 되게 칭찬받았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댑티브 한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AI가 좀 들어갑니다. 모방 강화학습 그리고 일단 FT 센서 같은 걸 넣어서
이미지 데이터와 같이 강화 학습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는 케이블 삽입 되게 잘 하잖아요. 사람은 뭐 USB 커넥터 같은 건 너무 쉽고 아주 한 3mm, 3mm 정도 커넥터라고 해도 뭐 이렇게 잘 삽입을 하죠. 근데 로봇은 그랬을 때 얘가 내가 얼마나 강도로 이걸 밀어 넣어야 되고 이게 체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센서 퓨전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각도로 들어가야 이게 최적 경로인지 같은 것도 학습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AI 개념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레벨 4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오토 ML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는데 그러니까 냅두면 혼자 잘 배워가지고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자고 있어도 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요 단계는 아직 좀 멀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 3단계까지는 저희 아이벡스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타임이 안 돼서 양산 퀄 평가에서 좀 더 노력해보자라고 피드백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성공률이 고객사는 1000분의 1 페일리어만 원하는데 우리가 1000분의 3이 나와서 다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선 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이라는 환경은 엄격함의 끝판왕이고요. 그 성공률이라든가 그리고 시간, 사이클 타임, 택 타임은 목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면 그냥 양산 적용 안 되면 실패입니다. 그럼 돈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3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다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AI를 하는 회사고요. 회사는 사실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벌까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AI 회사 중에 모네타이제이션 모델, 즉 돈을 창출하는 모델로 입증을 하는 회사는 사실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돈을 버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냥 기대감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IPO도 가고 이렇게 뭐 가는데 과연 그러면 1년에 영업이익률 뭐 10%, 20%, 30%, 40% 해서 그리고 현금 흐름도 프리 캐시플로 나와서 월급 주고 뭐 투자 다 하고도 돈이 남고 주주한테 배당할 수 있느냐? 그 단계까지 가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 스택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기술 스택이 있고요. 그 기술 스택 중에 내가 어떤 기술 스택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받을 거고 고객은 얼마나 지불 의사가 있으며 경쟁사들의 수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돼서도 내가 남들보다 무엇이라도 잘해서 돈을 벌면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없으면 못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이 기술 스택을 정의를 하고 그 중에 내가 무엇을 하고 그 무엇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겠다라는 게 아직 로직이 성립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고민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사 결국에 안 되면 요즘에 오픈 AI도 뭐 파산이 기설이 계속 돌 정도인 세상에 물론 이제 2, 3주 전에 다시 모델이 기가 막힌 게 나와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기술 스택을 자기 나름대로 잘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좀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이제 이런 박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 그 유일하게 흑자인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이 단일 박스 기준으로. 그 도메인이. 그럼 어딜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박스들이 각각 있을 때. 심트리얼이요? 그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정답률이 50%입니다. 예, 대단한데요. 일단 요거 돈 못 법니다. 네, 엔비디아 투자만 하고 있어요. 이걸로 아예 수익화 모델이 전무해요. 물론 엔비디아는 그렇게 두 가지 정책을 하긴 합니다. 내 아이작심을 쓰면 일단은 공짜인데 기능을 더 쓰고 싶으면 돈 내. 코드 오픈 여기까지는 공짜인데 야 이거 그 다음 거 궁금하지 그럼 돈 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너가 아이작심을 통해서 뭔가 개발해서 커머셜 텀을 맺고 팔면 돈 내요. 근데 사실 그걸로 돈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그 육축 다관절 로봇은
버는 회사도 있고 안 버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회사 ABB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있고요. 파눅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있어요. 쿠카 괜찮아요. 근데 중국에 인수되고 나서부터 좀 별로 안 좋지만 벌고 있고요. H현대 로보틱스도 일단 적자는 아닙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UR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협동 로봇은. 아직 꿈의 크기에 비해 현실이 안 받쳐줘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비등비등한데 워낙 산업용 로봇의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업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촉각 센서 여기도 돈 법니다. 왜냐하면 촉각 센서가 하나당 한 50만 원? 비싸면 80만 원 정도예요. 요만한 게. 근데 그거 하는 회사들은 돈 벌어요. 단 큰 돈을 벌지는 못하죠. 하지만 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피지컬 AI에서 특히 산업용으로 갔을 때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키엔스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센서만 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돌아가는 온갖 센서는 다 해요. 근데 그 센서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데 키엔스 AI,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지 프로세싱과 센서 하드웨어 기술, 렌즈, 그리고 레이저 변이선 모든 걸 다 하는데 굉장히 잘해서 그 회사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엔비디아와 견줄 만한 유일한 회사고요. 물론 이제 요즘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슈퍼사이클 예배니까 빼고 제조업 중에 가장 고부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돈이 돼요. 근데 돈이 안 되는 것들이 여기 다 안 돼요. 아직까지 돈 버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기술 스택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돈을 벌까냐 이제 각자의 숙제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논의를 합니다. 뭐냐면 레벨을 그냥 4개로 이렇게 나눠 놓고요. 아주 단순한 사업 모델입니다. SI 뭐냐면요.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것저것 꾸며줘가지고 현장에 설치해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에만 로봇 SI 회사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500개 넘는 걸로 보고요. 그 500개 넘는 회사의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전혀 뭔가 아직 국내 시장은 대형화가 됐다거나 돈을 벌거나 기술적으로 뭔가 있어서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해외는 좀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대형화가 많이 됐고요. 저걸로도 돈을 많이 벌고 파녹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봇 자체보다 SI 사업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기도 합니다. 북미 시장에서.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파는 겁니다. 센서, 카메라, 로봇 암, 거기에 들어가는 PLC에 등등등등 이런 걸 파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 AI 하면 다 여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소프트웨어가 돈을 버는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사스로 받거나 퍼페추어티로 받거나, 한 방에 받거나 계속 받거나. 근데 어찌됐든 내가 이만큼의 자원을 써서 돈을 받았을 때 돈을 버는 모델이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기술 스택의 전 단계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모델을 하거나 알고리즘 한 회사들이 돈은 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공장 환경에는 좀 익숙지 않으실 것 같아서 공장이라는 걸 좀 이미지화해서 공장에서 피지컬 AI가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설비 제어하고 이런 것들 다 피지컬 AI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로보틱스 영역만 보는 거니까 이게 보면 일단은 뭔가 물건이 들어옵니다. 공장에는. 그러면 이렇게 박스 상태로 들어올 수 있고 팔레트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폭을 한 다음에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원재료, 부자재들이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 부자재를 해체하거나 쌓거나 적재하거나 정리정돈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리팔레타이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창고에 쌓을 때는 3층, 4층으로 쭉 높이 쌓다가 그것들을 다시 양산 라인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제된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리팔레타이징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요 1, 2번이 굉장히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물류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입고되는 것들이 아주 비정형적인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업마다 다른데 그게 가장 극악한 것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보면 온갖 소재들이 중국이나 어디서 오는데 굉장히 비정형 상태로 오기 때문에 뭐 이런 노끈 같은 게 이상하게 묶여 있으면 그거를 사람이 커터를 끊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컨베이어에 올리고 뭐 이런 별별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특히 화학업종이 굉장히 힘든 곳인데 이런 비정형 대상물을 처리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밀 조립하고 그 다음에 또 제조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단조, 주조, 고압 주조, 조립 이런 몇 가지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정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설비가 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송이라든가 조립은 아직 굉장히 그 사람들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정을 자동화하는 영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내가 만든 물건을 고객이 요구한 상태로 잘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거.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 로봇으로 이제 대체하는 게 이제 로보틱스 하는 회사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아틀라스를 2028년까지 조지아의 이제 메타 플랜트에 넣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작업 대상이 요겁니다. 예. 그러니까 2만 개의 부품이 들어와서 조립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품이 들어온 팔레트를 하나씩 아틀라스가 집어서 여기다가 옮겨놔주기를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조금 더 이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 조립을 하는 것들. 근데 자동차 공장도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고요. 자동화가 안 된 부분이 뭐 의장품이라는 거 조립, 그리고 페인트 다음에 검사하는 거 몇 가지, 요런 것들, 요렇게 이제 이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좀 설명을 좀 아무래도 홍보를 좀 어떻게 이게 또 저는 리크루팅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의 그 인프라 AI 인프라 저희 AI 제품들의 그 인프라를 구축하신 에이스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아주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재적 리크루팅 기회로 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팀은 이제 한 90명 정도 되고요. 한 75명이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를 리서치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저희 회사의 철학이 AI를 한다고 우리가 노가다는 뛰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AI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플랫폼부터 저희가 창업초부터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제품을 저희가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피지컬 AI를 산업용을 하기 때문에 이 메카트로니스가 필요합니다.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퍼 설계도요, 누가 해오면 이게 잘못됐는지 지적할 줄은 알아야 되고요. 전후단에 연결할 때 다 PLC로 하기 때문에 PLC 그 전장 도면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광학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단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학 엔지니어도 저희 회사에 한 8분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저희 아이벡스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는 이미지 데이터만 다룬다. 그리고 공장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의 전 주기를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완전 자동화는 아니라도.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하면 저희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I 인스펙션을 하든 AI 로보틱스를 하든 데이터 취득하고 그 중에 잘라서 학습시키고 모델 학습 결과를 보고 리트레이닝 시키고 이런 것들을 각각 요소마다 사람이 하게 되면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동화하자,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이 비전 AI 관련된 전체 이 어떤 판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개발해서 연동을 시켜서 자동화를 해나가는 게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I 인스펙션 영역이에요. 검사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비전이라는 플랫폼에서 뭐 이런 여러 것들이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건 로봇을 제어하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보틱스와 검사에 들어간 AI 모델을 이제 쉽게 생성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MLOps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연동돼서 완전 자동화는 아니지만 원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내 GUI 기반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그래도
시간이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고객도 AI가 내재화가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길을 한 6년 동안 걸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 설명인데요. 얘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쉽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 AI 모델을 초보자도 UI 기반으로, 그러니까 다른 모델 아닙니다. 비전 모델만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델에 나온 결과를 내가 어떻게 개선하고 싶으면 제미나이 저희 API 연결해서 이런 서비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레이블링이라는 것도 자동화를 시켜서 오토 레이블링이 되고 오토 ML이 되고, 그래서 그 실제 사용자는 정해진 파라미터에다가 한번 돌리고 결과 보고 얘 시키는 대로 하면 상당히 현장에서 쓸만한 AI 비전 모델이 나오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는 거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이게 지금 로봇 회사들이 힘든 이유들이 있어요. 로보틱스 회사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하드웨어가 다양하고요. 그 AI 모델과 하드웨어를 연동시켜서 액션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노가다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가다 작업을 최대한 빼줘야 저희가 빨리 끝내고 정확하게 끝내고 나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B2B는 비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은 어느 정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원가 구조를 낮춰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봇이라고 하는 로봇 그 통합 플랫폼에 요런 4가지의 기능들을 넣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양산 서비스를 하고 고객한테 아이봇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이제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하고 이렇게 양산 레퍼런스를 해서 이제 좀 먹고 살고 있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AI의 모델과 학습 방법론에 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소타 모델 가서 하면 또 그것 또한 경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3가지 주제가 있고 저희 회사의 기술적 업적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자랑이니까 생략하고 시간도 없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